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쉬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아직 뭐 진정될 기미가 조금 보이지 않고 있고, 아직도. 그 다음에 또 매일 뭐 그 코로나 환자가 2,000명, 네 자릿수 1,400명, 뭐 2,000명에서 2,000명까지 뭐 엄청난 숫자로 확대되고 있는 어떤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이제 젊은 학생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시는지, 또 그런 어떤 부분에 좀 이제 자기 개인 위생이나 자기 건강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가시면서, 또 가족들의 건강도 좀 챙겨 가시면서 하루하루 건강하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학교에 팀별 과제를 내드려서 그것 때문에 준비에도 많은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들 얻으실 수 있도록 준비 팀에 되신 분들끼리 잘 맞춰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3장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적 전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그 사회복지 정책사를 한번 보편적인 관점에서 서술하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5대양 6대주의 다양한 각국이 처해져 있는 대륙적 지역적인 역사, 또 현실적인 어떤 산업 발전의 역사가 또 다르고요. 다양하게 되어 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어느 것이 뭐 천편일률적으로 같다 아니면 똑같다라고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이제 서구 유럽의 선진국들, 복지국가의 선진국들의 어떤 사회복지 정책의 흐름들을 좀 봄으로써 우리가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정책의 흐름도 연결되어서 볼 수 있고, 또 서구의 사회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가 전 세계적인 어떤 주류를 이루고 있고, 또 이 주류의 영향을 많은 전 세계 국가들이 좀 받아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책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웠겠죠. 근데 그런 과정을 먼저 겪은 나라들에서 만들어 놓은 정책들을 후발 국가들은 다 이렇게 참고해서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영향들을 많이 미치고 있고, 또 그러한 역사적 발전의 방향을 좀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유럽의 그 정책들을 좀 한번 같이 역사적인 전개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와 앞으로 뭐 복지국가로서의 기틀을 갖춰나가고 있는 많은 후발 국가들의 어떤 사회 발전의 모습, 미래 모습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서구의 역사와 함께 우리나라의 역사,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구의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적 발달 과정인데요. 일단 크게는 이제 자본주의 이전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나오기 이전, 그러니까 초기 산업 자본 사회가 되기 이전에, 산업화 시대가 되기 이전에 이제 봉건 사회까지를 좀 몰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이전으로 교재에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아무래도 근대적인 어떤 의미의 사회복지 이전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촌락 사회의 상호부조 어떤 형식이었었고요. 또 그 후에는 이제 종교에 의한 구제, 종교의 역사가, 이전에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왕권이 강화되기 이전이어서 훨씬 더 종교적인 어떤 힘들이, 종교를 가진 교황의 힘이 굉장히 왕권의 힘보다 더 컸던 그런 어떤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에 의한 구제가 좀 주를 이루었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지배계층, 귀족이나 특히나 이제 성직자 계층에서에 의한 정책적이고 의무적인 어떤 구제의 형태들이 좀 많이 보여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세 봉건 사회에서의 어떤 원시적인 혈연 조직에서의 어떤 구제 정책, 영국의 사례에도 보면 혈연 정책, 클랜이라고 부르는 일족이나 아니면 혈연들의 조직으로서의 어떤 상부상조의 조직을 좀 갖추고 있었고요. 그것이 조금 더 발달해서 봉건 시대에 이제 길드라고 하는 조합의 형태를 띤 조직으로서의 어떤 상부상조의 어떤 조직 형태를 갖추고, 이후에 이제 종교적인 어떤 구제적인 형태를 띠는 어떤 이런 형태의
정책의 흐름들을 좀 보여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어떤 그러니까 근대화 이전에 이제 근대화 이후에 즉 현대화 산업된 산업화 시대가 되기 시작하려고 준비가 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어떤 정책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가장 뭐 기록할 만한 획기적인 어떤 법으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엘리자베스 국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빈곤에 관한 책임을 개인에 두지 않고 이제 이러한 사회 문제화가 되고 새로운 도시화, 현대화되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그 과정 중에서 필수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의 어떤 노동력들을 활용을 해야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자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구빈 행정을 펼치게 되는 그걸 법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법으로서 그런 어떤 구빈 정책을 시도한 게 바로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빈 행정을 담당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을 설치하게 되었는데요. 1572년에 빈민감독관 제도를, 그 다음에 1576년에는 교정원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79년에 구빈원을 설립을 해서 행정기관에서 극빈층을 위한 어떤 구빈 정책들을 좀 해나가는 기관들을 좀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빈민을 이제 노동 능력자, 또 노동 무능력자, 그리고 빈곤 아동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 능력자한테는 당연히 일을 강제 노동으로라도 일을 강제로라도 좀 시키는 어떤 그런 정책을 만들었었고요. 무능력자들에게는 최저한의 구제,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뭐 또 설명을 드린 열등처우의 원칙, 그러한 제조 하에서 우리 사회에서 노동으로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지내는 수준보다 조금 더 못한 수준의 최저한의 구제를 제공을 하게 되었던 어떤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빈곤한 아동들에게는 도제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도제 교육이라고 해서 어떤 전문 기능이나 어떤 활동들을 하는 어떤 기관에 강제로 입양을 강제로 보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기술을 배워 나갈 수 있도록. 근데 이 시기에 도제라는 것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아주 어려운 시기에 어떤 도제와 교육 시기였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노동 능력자, 무능력자, 빈곤 아동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강제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명령들을 시행을 하고 이 정책들을 펼쳐왔다 하는 것으로 구빈법을 진행을 해왔다라는 것을 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제 종교단체에서 지역을 좀 나눠서 가지고 있던 교구에 의한 구빈 정책이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구빈의 책임을 국가가, 즉 지방 정부에다 두고 또 국가 사업으로 이것을 간주한 데 의의를 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이러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법정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한계점으로는 이때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현대사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구빈에 대한 빈민에 대한 어떤 구제 정책보다 구체적인 구제 정책으로 이런 것을 만들었다라고 보다는 빈민들이 이제 모여서 이때 노동운동도 일어나게 하려고 하고 많은 노동력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어떤 사회 문제화되고 사회의 어떤 어려움들을 만들어내고 되니까요. 또 이제 막 어떤 이제 사회적인 어떤 도적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빈민을 사회 불안의 요인으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인간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어떤 구빈 정책을 폈다라기보다는 빈민들이 일으키는 사회 불안의 요인으로부터 사회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사회 통제적 개념으로 그러한 성격으로 이런 구빈법을 시행을 하고 진행을 해왔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엘리자베스 구빈법 다음 시기에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정주법, 또 대표적인 관련 법들이 길버트법, 또 세 번째가 스피넴랜드법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런 정책들을 국가의 책임, 또는 지방정부의 책임이다라고 해서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관련 법들이 연관되어 있는 법들이 발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정주법. 네. 이제 구빈법으로 인해서 빈민들이 같은 지방 정책이라고 해도 부자 동네에 가면 조금 더 처우가 나아지니까 아주 뭐 어려운 동네에서 이제 조금 부유한 교구로 이사 가려고 막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도시들이 만들어지고 빈민촌이 만들어지고 또 이사 가서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정책들을 뭐 빵이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그 빵을 10명이 먹던 거와 이제 20명이 먹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양이 안 차니까 빵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게 정주법이라고 해서 자기가 원래 있던 연고가 있는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면 강제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정주 한 군데에 모여 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산업화로 인한 도시화 현상들이 되고 되도록이면 부유한 마을로 오려고 하는 것들을 인구가 집합하지 못하도록 원래 연고가 있는 곳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그런 법을 만든 게 이제 바로 정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1792년에 길버트법이라고 하는 법을 새로 만들게 되는데요. 영국에서는 원해구로서의 근로 능력이 있는 빈민이라도 작업장에서 노동하지 않고 직업을 얻을 때까지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부호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교구가 연합체를 만들어서 구빈세의 징수와 지출을 같이 하고 합동으로 구빈원도 설립하고 근로 능력이 없는 빈민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한 법이 바로 길버트법이라고 해서 또 새로운 어떤 계기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스피넴랜드법입니다. 이건 스피넴랜드법은 이제 1795년에 제정을 하게 되는데요. 길버트법에서 발전한 것으로서 임금보조제를 도입을 한 법이 최초의 임금보조 정책을 편 제도가 이제 바로 스피넴랜드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빈민들에게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그런 것이 핵심 내용으로 이제 스피넴랜드법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법을 만들게 되는 제정을 하게 된 역사적인 좀 환경들을 좀 보게 되면 영국이 이제 프랑스 혁명과 또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빈민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굉장히 불안한 마음들을 갖습니다. 더구나 이제 그 왕이나 아니면 기사단이 그 봉건 영주와 그 봉건 그 지역을 지키고 있는 영주를 따르고 있는 기사단들이 프랑스와의 전쟁에 다 나가 있는 상황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프랑스나 외국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혁명을 일으킨다거나 노동운동을 일으키게 되면 그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많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외국과의 전쟁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여자와 노약자만 남아있는 마을에 젊은 남성 노동자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빈민 폭동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렇게 스피넴랜드법을 만들어서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어떤 정책들을 만들게 되었고요. 또 노동자는 가족의 규모와 빵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임금을 보충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최초의 물가연동제 최저생계비 보장 정책이었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수가 많으면 또 그 생계비가 좀 더, 빵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오른 가격에 빵을 살 수 있을 만큼의 가격을 올려서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로 정해진 일정 수준의 가계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구제의 대상이 되어서 지방세로 보조금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러한 근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 구빈법으로서의 역할들을 한 것이 최초로 한 것이 스피넴랜드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 이제 그 빈민을 위한 노동 정책들을 좀 보게 되면 빈민들을 이제 그 스피넴랜드법이 제정될 때만 해도 빈민들은 이제 대개의 경우 자발적인 어떤 범죄자 취급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치안체제의 정책 대상으로서 빈민들을 좀 보게 되는 어떤 그런 시각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빈민을 감화원 또는 작업장에 강제로 수용하고 징벌 내지 징벌적인 어떤 업무를 행하게 하고 근로의욕과 능력의 함양에 애쓴 점. 그 다음에 노동장에 대해서는 나태성의 전제를 근간으로 최저임금을 주었다. 그 다음에 최저 노동시간의 규제를 가지고 이것의 이만점 등의 아주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쨌든 그 시대에
시대의 흐름상 상공업을 유지하고 또 해외로도 많은 눈을 돌려서 해외에 자원들을 개발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그런 어떤 중상주의 원칙, 상업 중심의 물물 교환을 통한 국가의 부를 축적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고 또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빈 정책들을 좀 펴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그 엘리자베스 여왕 1세 때 만들어진 구빈법, 스피넴 랜드법까지를 그 시기가 지나게 되면서 점점 중상주의 정책이 좀 활발해지고요. 외국과의 교역도 활발해지고 또 국가의 어떤 그 부가 늘어나게 되면서 또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화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한 어떤 노동력들이 점점 더 필요해지게 되고 또 기계화되면서 그런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해지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중상주의로 외국과의 거래를 통해서 많은 물건들을 거래를 해야 되니까 그러한 것들을 대량 생산하고 소품종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어떤 노동력의 어떤 집결이 필요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정책들이 피어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구빈 정책으로는 어떤 새로운 사회 문제에 그 다음에 구빈 정책을 펴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재원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찾게 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개정된 구빈법 또는 신구빈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구빈법을 만들게 된 성립 배경에는 국가의 구제 활동과 이 구빈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개정된 구빈법들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초에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도시 노동자 계급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죠. 도시 안에서. 사회가 농촌 사회에서 봉건 사회에서 도시화되기 시작을 하고 많은 근로자들이 이제 그 새로운 그 농사 짓는 농토도 없어서 농사를 짓기도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산업화되어 있는 도시 주변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가 발달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도시 노동자 계급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낮은 임금과 열악한 생활 환경 및 실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피넴 랜드법으로 인해서 구빈세 부담이 증가되고 오히려 이러한 그 임금을 보전해주는 정책을 펴다 보니까 많은 노동자들의 도덕적인 해이가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노동을 더 시키고 사회의 어떤 노동 집약적인 일들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구빈에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었는데 이제 그 빈곤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최저한의 임금을 받아서 그냥 자기의 현상을 유지하는 어떤 정책 정도 요즘 세상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어떤 시기들이 초래되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하나 자유방임주의의 영향으로 시장을 방해하는 정주법 또는 스피넴 랜드법을 좀 철폐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가들은 좀 더 많은 일을 시켜서 자기네들이 그 노동력을 좀 더 확보해서 최소한의 자본으로 일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무역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업의 정책들을 기존의 국가의 어떤 정책으로 또 구빈세 같은 것들 내지 않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국가는 시장의 정책에 영향을 최소한 미쳐야 된다라는 어떤 자유방임주의가 팽배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해외의 다른 어떤 그 외국과의 교역을 통한 어떤 막대한 부를 축적을 한 자본가 계급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기존의 국가의 어떤 권력보다도 연합된 자본가들이 힘이 더 영향을 더 미치게 되는 어떤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라고 하는 건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에게 맞춰서 또는 고용주의 지불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고 주어져야 된다라는 어떤 시장 논리를 강력하게 도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개정구빈법에서는 첫 번째 노동 능력자에 대해서는 원해 구제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그 노동시장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만 어떤 노동을 하는 중에는 이제
임금, 최소한의 임금도 주고 해서 그 구빈 정책들을 펴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노동 능력이 있음에도 도덕적 해이나 아니면 자신이 어떤 그 일하기 싫다라고 그래서 그냥 개미와 배짱이에서처럼 배짱이처럼 그냥 놀기만 한다라 그러면 우리가 구빈 정책의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새로운 어떤 구빈법에 담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열등처우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정상적인 노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누구나 노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구제의 수준을 도와주는 수준을 최저임금제를 임금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빵값에 맞춰서 가족의 수에 맞춰서 그 임금을 보전해 준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열등처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시장에 참여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받는 최저임금 수준의 어떤 생활을 하는 자립노동자의 생활 수준보다도 더 낮은 어떤 수준의 도움을 줘야 된다. 그 정도 수준만 도와줘야 되는 거지. 정상적 노동을 할 수 있음에도 노동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일을 해서 자립한 노동자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열등처우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열등처우에 관한 이야기들은 좀 많이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작업장 입소 자격자의 원칙이다. 입소 자격 조사의 원칙이다. 라 그래서 통제된 작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제공되는 구제는 다 불법이다.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어떤 그 구빈 정책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아니면 그 작업장에 조사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불법 노동자들이나 무노동 노동자들에게는 구제를 하지 않겠다. 만약에 구제를 하게 되면 그것은 불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 얘기는 누구나 근로 능력이 있으면 일을 해야 되고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보다도 못한 생활 수준에 지낼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된다. 구제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그런 말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행정의 중앙 통일을 위해서 전국적인 어떤 균일한 동일한 처우의 어떤 정책들을 펴왔다라는 겁니다. 빈민의 유형이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똑같은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하는 어떤 그런 구제 정책을 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맞는 면은 아니지만 아까도 스피넴-랜드법에는 가족의 구성수나 아니면 빵값, 물가에 연동해서 구제 정책들 급여 보조 정책을 펴왔는데요. 이렇게 개정된 구빈법, 신구빈법에서는 전국적인 균일 처우의 원칙들을 펴온 거죠.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동일한 어떤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조금 있긴 하나 행정의 중앙 집권화를 통해서 교구의 무능력과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새로운 구빈법 정책들을 만들고 펼쳐나가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 세 번째가 이제 민간 그 사회사업 발달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자선조직협회 COS입니다. 1869년에 런던에서 창립이 됐죠. 그래서 이러한 자선협회 조직을 만들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봉건사회에서 신자본주의 사회로 바뀌게 되면서 기존의 봉건주들보다 아니면 토지주들보다 오히려 새로운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자본이 더 활발하게 모여지고 그 자본가들에 대한 힘들이 모아지기 시작, 권력을 갖게 되었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선의의 뜻으로 자본 정책들, 각 교회의 많은 어떤 그 종교 단체에서도 많은 구빈 정책들을 펴기 시작을 하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러한 자선 조직 기관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펼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을 안 해도 여러 가지 교회 A, B, C, D 교회 교구 정책을 펴는 곳에 가서 매번 들러서 어떤 서비스를 받고 또 아니면 자본가들이 펼치는 어떤 자선 조직 활동에 가서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노동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다양하게 생긴 자선 조직 기관들이나 자선가들을 통합을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런 자선조직 협회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복구빈을 방지하려고 하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자선 활동들을 좀 통일성을 두어서 꼭 필요한 곳에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자선조직협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복 구빈 방지와 자선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어떤 이런 목적들은 나중에 후에 지역사회 복지사업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환경조사 및 적절한 원조 제공을 통한 빈민의 자립 지원을 하는 이런 역할들은 가족사회사업 또는 개별사회사업으로 발전을 하게 됐죠. 자선조직협회의 가장 큰 활동가들은 우회방문원이라고 하는 프렌들리 비지터라고 하는 중산층의 부녀자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녀자분들이 자기 종교단체나 아니면 자본가가 활동하고 있는 그 마을 지역에 찾아다니시면서 그 빈민층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주시죠. 그래서 말 그대로 우회방문원 프렌들리 비지터라고 하는 분들이 가셔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생계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어떤 자립을 위한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한 도제 교육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노동 능력이 있는 가장이면 어디 일자리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자산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개별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연결하기 위한, 그 다음에 그분들이 조정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는 환경조사, 적절한 원조 제공을 한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프렌들리 비지터 우회방문원이라고 하는 중산층의 아녀자분들께서, 부녀자분들께서 그런 역할들을 하셨죠. 그래서 그들의 자립을 지원하게 하는 역할들이 나중에 이제 점점 발달되면서 개별사회사업, 또 가족사회사업, 또 이러한 사업으로까지도 발달을 하는 그런 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독일 서구 중에서도 이제 독일의 어떤 그 발달 과정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1788년에 비슷한 맥락에서 함부르크 구빈 제도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무질서한 자선 활동들을 배제하고자 독일 함부르크 시에서 도입하고 시행을 했던 정책인데요. 중화국이라고 하는 어떤 기관을 만들고 감독관 제도를 시행을 해서 빈민층이 스스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스스로 자립작업을 할 수 있는 곳에 도움을 주는 어떤 정책들을 독일에서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엘버펠트 제도라고 해서 1852년에는 함부르크 구빈 제도의 미비점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엘버펠트 시가 채택을 한 어떤 정책입니다. 그래서 훗날 영국의 자선조직협회의 설립에도 영향을 미친 이런 제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직 구빈 의원을 두어서 영국 자선조직협회에서는 우회방문원의 제도를 두었었죠. 그것보다 먼저 시행했던 독일의 엘버펠트 제도에서는 명예직 구빈 의원을 두어서 빈민 구제와 상담, 또 방문조사,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인원들을, 구빈 의원들을 명예직으로 두었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영국에서도 자선조직협회를 만들어서 이런 좀 더 발전하고 체계적인 어떤 개별사회, 지역사회 사업과 개별사회 사업들을 펼치기 위한 어떤 준비들을 해 나가는 과정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교시 1교시 수업을 마무리하고요. 잠깐 있다가 2교시 수업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